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직선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직선운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물체의 운동확정 부분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으로 개념을 확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차원과 3차원 운동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뭐를 한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직선 운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변이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X축으로만 움직이는 게 직선 운동이 아니라 X축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Y축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가속도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자유낙하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변이 속도, 가속도로 가장 단순한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바꿔서 가속 운동을 할 때로 개념을 바꿔서 가속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개념을 확대를 해서 2차원,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거의 실질적인 예로 포물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생각해 볼 주제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스스로 한번 인지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런 운동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주제거리를 다룰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추상화를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으로 운동학적 관점에서 여기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다뤄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저기는 갈릴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레이는 업적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든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고전력학을 정립을 했어요. 시조예요, 시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갈릴레이를 이어서 뉴턴이 고전력학을 완성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원경이라고 하는 걸 개발을 해서 범우주적으로 우주를 처음으로 관측했던 분도 여기는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져 있는 중요한 게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갈릴레이가 코페르니쿠스 생각을 이어받아서 프톨레마이오스나 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설을 뒤엎고 그렇지 않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기동설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과학적인 업적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갈릴레이를 소개만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자유낙하 물체 운동에 대해서 나올 때 그때 잠깐 다시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알아두면 재밌어요. 갈릴레이는 여기 이탈리아 과학자잖아요. 1564년도에 탄생을 하셔서 164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갈릴레이가 돌아가시죠. 1642년도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태어난 분이. 그분이 누굴까요? 혹시 알아요? 혹시 아는 학생? 맞아요. 여기 1642년도에 이탈리아에서 갈릴레이라고 하는 대물리학자가 돌아가시면서 영국에서 또 다른 천재가 태어나요. 그게 누구? 맞아요. 뉴턴이 태어나요. 뉴턴이 태어난 탄생해가 1642년도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뻔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어느 분이 돌아가실 때 태어나요? 그러면 천재가 돌아가실 때 아인슈타인이 태어나요. 그럼 이제 누굴까요? 맞아요. 맥스웰이 돌아가시던 해에 아인슈타인이 탄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위헌성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들 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변이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변이라고 하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변이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물리학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기초 개념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말로 물체 입자, 그리고 또 하나 역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위치나 좌표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말로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좌표 속에 지금 여기 보면은 좌표 속에 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벡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좌표가 있는 거고, 입자가 있는 거고, 벡터가 있고, 또 하나 질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역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 어떤 관점으로 다룰 거냐면
실제 물체를 입자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자를 좌표 공간 내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자를 분석하기 위해서 벡터를 그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입자는 실제 물체를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질량이 있다라고 질량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순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물리학의 혁명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사고 실험을 해봐요. 머릿속으로 자동차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돼요. 자동차의 운동을.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자동차를 입자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자동차를 쭉 하고 압축을 시켜서 조그마한 쇠구슬로 바꿔요. 그게 입자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동차를 직접 논하지는 않고 작은 입자로 논할까요? 이거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실제 물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우리가 이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는 이 물체가 여러 가지 입자로 되어 있어서 내부 진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일 때 타이어 같은 게 있어서 위아래로 진동도 할 테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체를 입자로서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왜 물체를 입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입자를 또 한 방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입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일단은 입자는 자동차를 줄여놨기 때문에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질량이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거의 무시된 상황인 거예요. 실제는 크기가 아주 작게 있어요. 이게 수학적인 정보가 다른 거예요. 아주 작게는 있지만 거의 무시할 정도로 크기가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입자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좌표를 씌웠기 때문에 여기서 X축, Y축으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입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입자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 쇠구슬이 있는데 이 쇠구슬 같은 거를 아주 작게 더 줄였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진동도 없고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질량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약간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가 입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체를 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물체를 분할 때는 그 물체를 입자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물체를 분석하기 위해 좌표를 씌울 거예요. 그리고 입자까지 벡터를 그릴 거예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입자는 질량도 있고 위치도 있어요. 그리고 크기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역학의 기본 개념 중에서 하나 용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역학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역학이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쓰면 힘력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역학인 건데 이 역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역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역학에는 기본적으로 동력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력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요. 그리고 동력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하고 있는 상황을 운동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는 게 이게 동력학인 거예요. 그러면 운동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정립을 한 건데 여기에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구태여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다루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동력학과 운동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운동학은 동력학의 일부인 건데 여기에서는 F=ma처럼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운동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지가 않고 변이 속도, 가속도 같은 상황으로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로 하는 거를 운동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운동학을 처음으로 구현을 해봤던 분이 현대과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갈릴레이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직대성은 뉴턴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용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변이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변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은 변이를 우리가 도대체 왜 배워야 될까요? 혹시 생각을 해봤어요? 변이라는 걸 도대체 왜 알아야 될까 하는 생각.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뉴턴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우리는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법칙. 근데 가속도의 법칙 또는 운동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가 F 이꼴 ma 꼴로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F는 힘이고 여기에 수식이 그냥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건 질량일 테고 그리고 a라고 하는 건 가속도예요. 근데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해서 물체의 운동을 이해를 하려면, 기술을 하려면 가속도를 이해하기 전에 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속도를 이해를 하려면 변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변위, 지금 설명할 변위를 이해를 하고 속도를 이해를 하고 가속도를 이해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칼날량인 질량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등호는 다 알 테고, 등호는 레프트 핸드와 라이트 핸드가 같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있는 힘을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가장 첫 단추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변위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변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쉽냐면, 이제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동 거리와 비교를 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먼저 정의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물체의 위치의 변화예요. 그런데 기호를 쓸 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다가 얘는 x는 위치일 테고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붙여줄 거예요. 이 삼각형을 읽을 때 우리는 델타라고 읽으면 돼요. 그리스 문자에서 따라서 델타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의미가 중요해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위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변위의 정의는 이렇게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테고, 그리고 이제 단위라고 하는 자체는 당연히 거리니까 미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차원으로는 L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저래요.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고 실험을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변이라고 하는 자체를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자동차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머릿속으로 개미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봐요. 개미가 전기줄 위에 개미가 있어요. 근데 이 전기줄 자체가 지금은 여기는 원통형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가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개미가 그 직선 위를 기어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1차원 운동인 거예요. 1차원 운동에서 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러면 개미가, 다시 말할게요. 개미가 직선 위에서, 이게 개미가 직선 위에서 기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개미가 처음에 이동하기 시작한 첫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벡터로 연결해주면 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거를 2차원으로 바꿔보면 생각하기가 더 쉬워요. 만약에 이번에는 여기에 달팽이가 있었어요. 자동차를 달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달팽이가 아주 천천히 쭉 이동을 해가서 이렇게 이동해 와서 요즘에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달팽이가 이동했어요 라고 이렇게 그린 지금 이 모양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이는 뭘까요? 변이는 여기서 제가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동 경로를 무시하고 달팽이의 처음 위치에서 달팽이의 나중 위치까지 벡터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인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동 거리는 전체 달팽이가 이동한 이 경로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변이는 시작점과 끝점을 벡터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3차원으로 바꿔볼까요? 3차원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데카르트가 상상을 한 대로, 사고를 한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 자동차를 파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파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다가 공간으로 붕 떠서 날아봤어요. 날아서 공간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 점에 와서 딱 붙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되겠죠. 파리가 처음에 여기에 있을 때는 이 스크린 위에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2차원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공간을 뚫고 나왔어요. 그럼 3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3차원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를 쭉 날아다니다가 요즘에 와서 붙었어요. 그랬을 때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똑같아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파리의 초기 위치에서 파리가 나중에 내려앉은 위치 거기까지 벡터로 그려주면 돼요. 만약에 파리가 요즘에 와서 앉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변이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파리가 여러분들 쪽에 어디에 가서 앉았다라고 한다면 최종 위치까지 벡터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이에요. 틀림없이 여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동 경로와 변이의 차이점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논리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알아봤고, 그런데 이런 변이가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명을 듣고 직관적으로 어떤 걸 느꼈어요? 변이는 스칼라량일까요? 아니면 벡터량일까요? 지금 방향 했잖아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맞아요.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라는 뜻인 거예요. 변이는 벡터량이에요. 변이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지금 여기 있는 자동차 그림으로 이거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는 걸 보죠. 만약에 자동차가 처음에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벡터로 그린 게 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는 지금 이만큼 벡터가 여기 길이가 이 변위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근데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움직였어요. 만약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데카르트의 좌표기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숫자가 증가하면 플러스 방향인 거예요. 숫자가 감소하면 마이너스 방향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 점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동 경로하고 꼭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뭘 그려놓은 걸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실제는 이 그림하고 서로 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실제 자연현상이에요. 여기는 과학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린 도표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면,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변이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뒤에 속도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를 잘 이해해 놓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을 해봐요. 바로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직선으로만 되어 있는 도로를 관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가, 여러분들 앞에 있던 자동차가 앞으로 운동을 해가다가 갑자기 운전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을 지나서 뒤로 후진을 해서 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반짝자는 0점에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기준으로 자동차가 여러분들 앞쪽에 있다가 앞으로 전진하더니 갑자기 뒤로 후진해 가서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동차가, 여기 있던 자동차가 앞으로 전진했다가 여러분들을 지나서 후진해 가서 쓴 거예요. 바로 이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자연에 없는 걸 보면 과학이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실험 모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 지금부터 이 실제 현상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와요? 아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그렸는데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지금 이 현상을 위치와 시간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은 거 볼까요? 여러분들 관찰자는 0점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관찰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자동차는 여러분들 앞쪽에 있었어요. 이쪽이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처음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했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가는 동안 시간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1초 흘렀다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1초 흐르는 동안 이만큼 앞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다음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포지션은 여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뒤에 자동차가 후진을 했어요. 후진을 한 거를 같은 그림을 여기다 그리면 오버랩돼서 안 보이니까 옆으로 띄울게요. 여기서부터 후진하는 그래프예요. 후진을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후진해서 여러분들 앞쪽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여러분들 앞쪽,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P4가 여기가 여러분들 위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로 후진해서 섰어요. 뒤로 후진해서 섰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래프 모양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요.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과학은 직접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꼭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물리학을 잘한다 또는 과학을 잘한다, 과학적으로 대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특징은 바로 실제 현상을 상상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저와 같이 시각화를 시키는 능력이 출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꼭 한번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변이는 어떻게 돼요? 변이는 요점에서, 요점, 여기에서
끝점까지 여기가 자동차가 끝에 가서 여기 섰을 때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이게 변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변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한 거는 이동 경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변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위치 시간 그래프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서는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번 PPT에서는 여러분들과 속도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이 속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뒤에 나오는 가속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의 목적인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의 관심은 속도기 때문에 이 속도에 대해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수학적인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나 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자, 이제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논할 때는 속도나 속력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쓰여요. 별로 구별을 않고 쓰여요. 하지만 속력과 속도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요. 그랬을 때 너 도대체 얼마만큼 속도로 갔니? 라고 묻고 있지만 실제 이때는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쭉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서울 가다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들리고 부산 들리고 쭉 해서 나중에 대구 들리고 부산까지 갔어요. 길도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총 이동한 이동 거리를 그때 소요된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델타 X로 되어 있죠.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실제 고속도로는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서울부터 부산까지 벡터로 직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최단 거리로 연결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이동 시간으로 나눠주겠다는 소리예요. 바로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여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왜냐면 바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에요. 하지만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서로 단위는 서로 같아요. 같을 줄 몰라도 한쪽은 스칼라량, 한쪽은 벡터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지금 얘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 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균 속도의 크기와 평균 속력은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약간의 상상, 다시 말해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가장 단순한 문제, 어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5초 동안 100m를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20m를 후순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력과 속도의 엄연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초 동안 100m를 앞으로 이동을 하다가 뒤쪽으로 20m를 후진했다라고 했을 때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걸린 시간은 5초일 거예요. 그런데 이동한 거리가 얘는 100m를 이동하고 그리고 20m를 후진했기 때문에 120m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나눠줘야 될 거예요. 하지만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변이에요. 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m를 앞으로 이동했다가 앞으로 진행을 했다가 20m를 후진을 했기 때문에 여기 델타 X는 얼마큼이 되는 거예요? 100m에서 20m를 빼 이만큼 앞에까지, 그러니까 80m가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여기 델타 X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80m가 되는 거예요. 시간은 동일하게 5초예요. 그러니까 80m를 5초로 나눠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값이 틀리네라고 직관적으로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위는 여기도 메타퍼 초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도 미터퍼 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이고 여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속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스칼라량, 그리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 한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력과 속도가 같아요. 값 자체가 같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때는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할 때는 다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속도를 이해를 하고 가속도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속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속도에도 다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벡터를 그린 그 거리를 이렇게 이동한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평균 속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개념이 약간 달라요.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순간 속도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갈 때 대구를 딱 통과를 해요. 그러면 대구를 통과할 때의 속도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또는 대전을 딱 통과를 해요. 바로 그때가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후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속도이기 때문에 여기가 변인 거예요. 공간상 변인 거예요. 공간상 변이를 시간상 변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델타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중치에서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쪽은 공간의 나중치에서 공간의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시간의 나중치에서 시간의 초기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속도의 정의인 거예요. 근데 순간 속도는 똑같은 여기 평균 속도의 정의에다가 앞에 극한을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0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시간을 0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개념이 뭔가 하는 거를 인지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먼저 수학적인 논의부터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하는 자체는 위값이에요. 이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가운식이 나왔지? 얘는 뭐의 정의예요? 그렇죠? 여기는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울 때 배웠던 도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공간의 변화율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순간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도 똑같이 미터퍼 초과될 테고 여기도 미터퍼 초과될 테고 평균 속도나 순간 속도나 둘 다 뭐가 돼요? 벡터량인 거예요. 이쪽에서 벡터라고 그랬잖아요. 저 둘 다 벡터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인 정의를 알아봤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다시 말해서 물리학이나 공학부처럼 생각을 하려면 의미를 부여를 해봐야 돼요. 그 의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앞 PPT에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자동차가 앞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뒤로 후진했을 때 나온 그 그래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직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근데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처음에 위치부터 자동차가 처음에 위치에 있다가 이동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쭉 직진했을 때 바로 거기까지의 만약에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9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뒤에 가서 섰어요. 그때까지 총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초기점부터 끝점까지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의미예요. 여기가 시간을 0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가 여기에 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진행을 했어요. 바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처음에 위치는 여기일 테고 나중 위치는 여길 거예요. 그동안 시간이 파생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만약에 같다고 봐요. 여기는 1초라고 되어 있는데 1초가 너무 짧아서 그냥 5초로 늘릴게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갔어요. 그랬을 때 시간을 0으로 보내는 얘기는 4, 3, 2, 1, 0초로 되돌아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보면은 뒤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 P1이라고 하는 이 위치와 오버랩이 될 거예요. 실제는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체를 입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크기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그 위치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전을 탁 통과하거나 대구를 탁 통과할 때 그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들에서도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게 되면은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로 제가 설명했는지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고 스스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이제 머릿속으로 평균 속도, 순간 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번 사고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한 번 더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는 등속도로 운동을 했을 때 여기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리게 되면은 등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그 그림인 거고, 등속도는 이따 뒤에 다시 나와요. 자, 그러면 이해들을 했어요?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장에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음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가속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몇 번 얘기했지만 F = ma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PPT에서는 제가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먼저 처음에 아까 속도에 이어서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실질적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이게 무슨 뜻이다 라는 걸 이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등속도 운동에서, 이걸 운동도표라고 해요. 등속도 운동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이게 이 PPT의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가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가 있고 순간 가속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용어를 부를 때 평균 가속도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붙여요. 하지만 순간 가속도는 순간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속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순간 가속도를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도 제가 속도 그러면 로 말할 때는 이거는 순간 속도인 거예요. 하지만 평균 속도일 때는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용어 구별을 해놓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얘도 벡터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좀 이따 알겠지만 단위는 미터/초 초의 제곱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에 수학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여기는 시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속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거를 시간에 대한 걸로 나눠주는 게 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와 순간 가속도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순간 쪽에 여기도 똑같이 시간을 0으로 보내라고 하는 극한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했던 논리하고 똑같이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넣게 되게 되면은 이만큼이 도함수의 함수기 때문에 여기를 dt분의 dv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의미를 붙일 수가 있냐면, 여기는 시간의 변화율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인 거죠. 바로 이게 순간 가속도, 다시 말해서 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떤 걸 써놓은 거냐면, 여기는 아까 그랬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속도를 구할 때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였었어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었지. 이것처럼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속도예요. 속도를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변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t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d의 제곱에 여기 독립변수가 x이기 때문에 x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단위를 알 수가 있죠. 어떤 단위를 알 수가 있냐면, 여기는 미터기 때문에 미터가 나올 테고, 여기는 시간의 제곱이기 때문에 퍼 하고 다음에 여기가 초의 제곱이 나오겠죠. 이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 또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것처럼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공간이라고 하는 자체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이렇게 제곱시켜서 나눠줘도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꼭 한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 수학적인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해봐요.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또 하나 사고 실험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자동차가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속도를 내고 움직이다가 속도가 빨리 움직이다가 만약에 그 뒤에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모양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시 말할게요. 처음에는 속도를 내고 움직이다가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천천히 움직이게 됐어요. 그러면 그래프는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속도, 이쪽은 시간이니까 여기는 속도, 시간에 대한 그래프로 지금 이 현상 자체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상을 이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아까 속도를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했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여기 수식을 보게 되면은 평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직선의 기울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순간 가속도, 다시 말해서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여기 평균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은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이게 평균 가속도가 될 거예요. 하지만 특정한 점에서 순간 가속도를 알고 싶으면은 뒤를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점점 과거로 들어와서 과거로 쭉 돌아가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순간 가속도가 될 거예요. 바로 그 그래프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또 하나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은 지금 속도, 시간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현상을 여기를 가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리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좌표축을 이렇게 잡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만약에 이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가 제일 크다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틀림없이 그 점에서 최고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속도가 가장 빠를 때 이 점에서는 실제는 여기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왔던 그래프가 0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음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제일 큰 점이 제일 아래점으로 돼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제일 속도가 빠를 때 가속도는 0이에요. 그쵸? 바로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추가해서도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우리는 어떤 현상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물리학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실험적인 증명과 이론적인 증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으로 이렇게 써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꼭 실제 현상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못 바꿔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산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실제 현상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나 공학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창조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산수에 집착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이해를 했고 여기는 세 가지 운동도표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건데 만약에 가속도가 0이에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그냥 등속도로 쭉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돼요. 속도의 크기가 같잖아요. 같다는 얘기는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가속도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때는 여러분들은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움직이는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이 같아요. 가속도가 같게 되면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세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데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면은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차는 스겠지.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 차의 속도는 빨라져요. 그쵸? 속력은 빨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속도는 또는 크기로 말하면 속력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속도는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추가 설명할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등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렇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등가속도예요. 하지만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낙하 운동이 돼요. 그쵸? 바로 여기 있던 물체를 또 놓게 되면은 1초 동안 이만큼 더 멀리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자유낙하 운동도 Y축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에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바로 그것도 Y축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를 배웠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잘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 장에서 정의는 뭐예요? 드디어 등가속도 운동이 나왔네. 등가속도 운동을 설명을 할 건데 갑자기 수식이 나왔어요. 수식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운동학적인 식들이에요. 이 식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배웠던 속도 또는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쉬워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여기는 수식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이걸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시간의 함수를 나타낸 속도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평균 가속도라고 한다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를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변이라고 하는 변화량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나중 최소 추기치, 나중 최소 추기치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여기를 어떻게 놓은 거냐면 우리가 초기 시간을 0초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식을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시간을 0으로 넣으면 되겠죠. 0으로 넣으면은 우리가 0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넘겨서 A에다 T를 곱한 식으로 쓰고 그리고 우리가 속도, 나중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바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여기다 쓴 식의 시간의 함수를 나타낸 속도라고 하는 식이에요.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증명적으로 해보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순간순간 응용할 때 좋아요. 굳이 기억을 하면 좋은데 기억할 필요 없이 증명은 꼭 한번 해봐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식, 이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은 앞에를 가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속도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해낼 거예요. 여기에 속도와 시간의 함수를 나타내는 위치라고 하는 개념을 유도를 해낼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 최소 추기치, 나중 최소 추기치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은 시간일 테고 위쪽은 공간적인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시간 자체를 0으로 놓은 거예요. 추기 시간을. 그리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여기가 평균 속도였었어요. 물론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가속도가 평균 가속도예요. 그래서 여기도 평균 속도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속도는 우리가 또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해봤던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수학은 50점을 맞고 물리는 100점을 맞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점수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속도의 평균도 여러분들은 초기 속도와 나중 속도를 더한 다음에 두 개를 나눠주면 될 거예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가 금방 나와요. 단지 이렇게 승리면은 뭐냐면 앞쪽으로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델타 x를 쓸 수가 있지? x에 대한 변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단순화시키려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두면은 금방 나와요. 근데 세 번째 식은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시간 함수를 나타낸 위치에 대한 공식이에요. 사실 여기는 운동학적인 식인 거예요. 이 식 자체는 여러분들은 먼저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서 이 식을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서 나중 속도와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속도에 대한 식을 구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나중 속도에다가 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해도 금방 알겠죠? 그러면 여기 나중 속도에다 이 값을 넣게 되면은 속도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2는 약분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뒤쪽은 여기는 A가 있고 T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곱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2분의 1은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에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가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금방 다음 식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이 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여기는 여러분들 이 식에서예요. 여기를 시간에 대한 값으로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넘기고 가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식은 어디에서 구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구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구한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가로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인 거죠. 바로 그렇게 해서 써준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금방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속도에 대한 텀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이 a라고 하는 가속도를 2배한 거를 이쪽으로 넘겨서 썼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길게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델타 x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꼴 2a의 여기 위치에 대한 변화량 델타 x로 기억을 해두면 기억하기가 좀 더 편해요. 자,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식까지 이렇게 다 증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식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마지막 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인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도하기가 쉬워요.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식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는 시간 함수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인 건데 여기에 초기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초기 속도를 알 때 이 식이 통용된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초기 속도를 모르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나중 속도만 알고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식에다는 대입할 수가 없지. 바로 그래서 여기는 여기 다섯 번째 식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나중 속도를 알고 있을 때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조금 전에 여기까지 유도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나중 속도로 바꾸려고 한다면 먼저 초기 속도 입장으로 지금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식이나 같은 거니까 이 밑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 뒤에는 가속도로 정리를 해서 가속도에 대한 틈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금방 나와요. 의미 자체는 이거예요. 이쪽은 초기 속도를 알 때, 여기 쪽은 나중 속도를 알 때 똑같이 시간의 함수에 대한 위치를 구할 수가 있는 식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운동학적인 식을 여러분들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꼭 증명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쭉 다시 한번 따라가 봐요. 기억을 해두면 활용하기가 쉬워요. 대신 꼭 한번 증명을 해봐야 돼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이제 자유낙하 하는 운동으로 왔네요.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모델을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가요. 아까 이제 갈릴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분이 했던 위대한 실험이 있어요. 정말로 단순한데 그 실험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을까요?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었어요?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지? 이탈리아의 토스카나라고 하는 주에 피사라고 하는 시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얘기를 했네. 피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사탑. 피사의 사탑이 생각나는 거죠. 바로 갈릴레이가 피사의 사탑에 올라가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이분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분이 갈릴레이 입장에서 보면은 근 2000년 전에 주장을 했던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가 누가 더 먼저 떨어지니? 라고 하는 거를 피사의 사탑에서 처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바로 그 갈릴레이의 그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오로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만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드디어 물리학의 시발점을 만들어낸 분이 여기에 있는 갈릴레이예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한 명의 진정한 천재 이 뉴턴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 흐름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고 이제 정말로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무거운 물체와 가벼운 물체를 두면은 어떤 게 먼저 떨어져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쇠구슬이에요. 정말로 쇠예요. 그지? 쇠구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쇠구슬보다 종이가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다 두 개 논다.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요?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실험을 해보죠. 과학은 무조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떨어졌어?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증명해볼게요.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왜냐면 지금
저항이 있어서 그래요. 이 종이가 내려갈 때 저항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이의 저항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종이의 저항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 종이의 저항을 그나마 없애기 위해서 여기 종이를 이렇게 누그릴게요. 자, 이제 이 뒤에 다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할 거예요. 자, 운동 형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봐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떨어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간단한 실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의 포문을 열어요. 실험 정신이 바로 이 실험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실험 자체가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실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결과를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어떤 관 안에 이렇게 공기를 넣고 사과하고 깃털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공기 중에서는 깃털이 저항을 받아서 사과가 먼저 떨어져요. 하지만 만약에 공기를 빼고 진공을 만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두 물체를 놓게 되면은 사과나 여기는 깃털이나 서로 같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갈릴레이가 피사의 값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했다라고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실제 역사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발견을 한 거예요. 나중에 갈릴레이 상대성을 만들 때 배 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들을 진짜로 했어요. 그거 보면은 아마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트에서 다시 한번 그걸 배우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는 이거 말고도 업적이 많죠.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제가 만원경을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만원경을 만든 게 아니라 개선을 한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만원경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에 배율을 훨씬 더 엄격하게 잘 보이도록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달을 쳐다봐요. 달을 봤더니 거기에서 뭐가 있었어요? 맞아요. 분화구, 크레이터라고 하는 분화구를 처음 발견한 분도 여기는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를 봤을 것 같아? 그 뒤에는 태양을 봐요. 그리고 태양을 봤더니 태양을 보면은 거기에 흑점이라고 하는 게 있지. 그래서 흑점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발견한 게 갈릴레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뒤에 뭐를 봤어요? 맞아요. 목성을 봐요. 목성을 보고 봐서 목성에서 네 가지 위성, 이오, 유로파, 칼리토스, 그리고 가니메데라고 하는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위성도 찾아내요. 근데 이게 달, 태양, 목성을 봤던 이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정말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적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태양이라고 하는 자체는 완벽한 구체 또는 거기에는 아무 흠집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는 아무런 흠집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에 흑점이 있었던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그 당시 사람들은 완벽한 구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크레이터라고 하는 분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도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만 위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달이라고 하는 위성이. 근데 목성을 봤더니 위성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지금은 목성의 위성이 총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기술로는 아직까지 발견된 게 약 한 79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시대에 목성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목성 가서 밤하늘을 보면은 달이 엄청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했던 게 있죠. 뭐냐면은 프톨레마이오스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의 과학자가 사실은 성직자죠.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거를 1543년도에 책을 하나 발표를 해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지동설을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서양 역사 또는 과학의 역사에서 큰 변형을 만들어내요. 그 뒤에 코페르니쿠스 후배였던 한참 뒤죠? 한참 뒤에 했던 약 100여 년 정도 후배인데 갈릴레이가 그리고 또 하나 요하네스 케플러 또는 티코 브라헤 등등이 자기들이 관측한 실질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정말로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요. 그 뒤에 뉴턴이까지 증명을 하고 요즘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 꼬마애도 다 알고 있어요.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기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일직선을 X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직선운동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직선운동이에요. 그리고 자동차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증가속도 운동이에요. 하지만 밑으로 중력가속도에 의해서 물체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것도 이것도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X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Y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X축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식은 조금 전에 배웠던 거예요. 그 식을 증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생각해 놓으면 쉬워요. X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좀 앞에서 좀 전에 증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Y축으로 움직이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가속도라고 하는 이 부분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왜냐면 좌표 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가 같다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결국에 가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후에 또 한 명 정말로 천재가 태어내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그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거예요. 대신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마이너스가 붙냐면 우리가 좌표축을 잡았을 때 지금 이 물체를 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좌표축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죠? 숫자가 커지는 쪽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작아지는 쪽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의 의미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숫자가 작아지는 쪽 그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G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가속도 부분을 마이너스 G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우리는 X축에 대한 1차원 직선 운동이 Y축에 대한 그 자유낙하 운동 또는 Y축에 대한 등가속도 운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 한번 정말로 단순한데 꼭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이 실험을 여러분들은 혹시 뭐 동영상에서 찾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험을 달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달에서도 1971년도에 아폴로 15가 달에 착륙을 해서 한 손에는 해벌을 들고 한 손에는 깃털을 들었어요. 꽁 깃털을 들고 나서 떨어뜨리는 실험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달에서는 그 지구처럼 여기 공기저항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 물체가 같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찍은 게 있어요.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실험이 정말로 중요해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기 있는 피사의 석탑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유낙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차원 운동과 3차원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이해를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만 확대를 하면 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2차원 운동이라고 한다면 x, y로 공간을 확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차원 운동이라고 한다면 x, y, z로 공간을 확대를 할 거예요. 이거죠?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공간만 확대를 하면은 우리가 1차원에서 논했던 논리를 그대로 2차원, 3차원 운동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차원 운동은 이거겠죠? 만약에 제가 직선으로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1차원 운동이 될 거예요. 근데 2차원 운동은 만약에 제 여기 손이 이 지금 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2차원 운동이 될 거예요. 그리고 3차원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공간을 뚫고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차원 운동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1차원, 2차원, 3차원 하면서 계속 공간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2차원이나 3차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공간만 더 확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를 다 없애고 X축 운동만을 다뤘던 거예요. 그렇죠? X축만 다루면 1차원 운동, 여기까지 X, Y를 다루면 2차원 운동, X, Y, Z를 다루면 3차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좌표축에서 구점까지 벡터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직선으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최단거리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치 벡터예요. 위치 기준점부터 그 물체, 우리가 관찰하려고 하는 물체까지를 벡터로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변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가 운동을 했을 때예요.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이전부터 이전까지 이렇게 벡터로 이어지게 되면은 이게 변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 벡터는 똑같아요.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초기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간을 확대를 해서 변이 벡터를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속도와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정말로 쉬워요. 왜냐면 아까 그랬어요.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공간상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하는 게 바로 시간이 변하는 동안에 공간상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하는 게 속도의 정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이니까 결과를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순간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여기 시간에 따른 공간의 변화율인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을 R로 쓴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R이라고 하는 여기 변이 벡터에는 다음과 같이 X, Y, Z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쓴 게 평균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이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시간에 대해서 속도에 대한 변화율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순간 가속도 입장에서 쓰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바뀌었니? 라고 질문하게 되면은 이게 순간 가속도를 2차원, 3차원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원만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뒤에 2차원, 3차원의 운동은 공간만 확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산수식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드디어 포물체 운동이 남았어요. 포물체 운동 또는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물선 운동,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고 실험을 했던 여기 종이 얘를 던져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제가 지금 얘를 던질게요. 그러면 요 그래프처럼 움직일 거예요. 자, 던졌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똑같은 운동을 하는지. 저항이 없다면 양쪽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단지 이 그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지면으로부터 제 키만큼, 여기 어깨 높이만큼 여기서 던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기준점을 바닥면부터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할게요. 이 포물선 운동에서 어떤 걸 구해보는 게 가장 핵심적일까요? 그건 이걸 거예요. 어떤 각도로 물체를 던졌는데 이 물체가 도대체 얼마나 높이 올라갈 건지 그리고 이 물체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떨어질 건지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돌아간 높이하고 수평거리, 제일 멀리 도달한 수평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PPT에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최고점의 높이 H라는 거하고 수평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저기 있는 그림을 통해서 구해볼 거예요. 산수식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산수식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실험했던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했던 이 실험을 이해를 하면은 이 사고 실험을 이해를 하면은 여기 산수식은 금방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리고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려봐요. 궤적을 한번 그려봐요. 그리고 조건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저항은 없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포물선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수평 방향의 등속도 운동과 수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의 합으로 나타나요. 두 운동 자체가 서로 슈퍼포지션 되어 있는 거예요.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포물선 운동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말해서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면은 여기 있는 산수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만약에 물체가 이 점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각도를 가지고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각도로 던진 이 벡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지. 이쪽에서 수평의 빛을 보내고 위쪽에서 수평의 빛을 보내게 되면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 그림자 벡터가 아래쪽에 있는 X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는 여기가 이렇게 코사인 될 거기 때문에 초기 속도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초기 각도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Y축 방향의 그림자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세타면 이쪽이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해서 이쪽은 초기 속도에다가 사인 그리고 각도가 초기 각도의 사인 각도만큼 이렇게
값이 주는 거죠. 실제 요 벡터보다 값이 작게 주식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등속 운동, 이쪽은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건 뜻은 이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벡터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그렇죠? X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같아요. 하지만 Y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지금 얘처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돼 있고 양쪽이 서로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시각화시키는 이 그림이 중요해요. 그런데 다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냐면 위에 이 두 식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증명했던 식이에요. 여기는 X축 방향으로의 직선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운동학적식에서 나왔던 거, 그리고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을 이해를 한 다음에 가속도만 마이너스 G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바꿨던 식이에요. 그 두 식 중에서 시간의 함수로 나타낸 속도라고 하는 식하고 시각의 함수로 나타낸 위치,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속도와 위치를 나타냈던 식을 여기에다가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이 식을 어떻게 쓴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화살표를 지어놨는데 X축 방향으로의 운동일 때는 가속도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X축 방향으로는 벡터 길이가 서로 다 같아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어서 이 식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에도 실제로는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를 0으로 지워져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속도는 없어졌어요를 표시를 해준 다음에 여기는 직접 쓴 거예요. 이렇게 투식을 써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바로 여기에서 구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G로 바꾸고 여기는 가속도가 살아남아요. 왜냐면 이 식에서 가속도가 살아남아요. 왜냐면 아래쪽으로는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G라는 텀이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목적인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 H하고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최고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생각만 해내면 돼요. 지금부터는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체 자체를 던졌는데, 지금 저는 그냥 Y축 방향으로 던질게요. 던졌는데 최고점에 도달했어.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점에서, 최고점에서, 물체가 만약 이렇게 움직일 때 최고점에서 여기서 보면은 Y축 방향의 속도는 0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승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점이 최고점이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그 위가 최고점일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Y축 방향의 속도가 0일 점이 최고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돼요. 지금은 Y축 방향에 대한 답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Y축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 중에서 여러분들 Y축 방향 두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점에 대한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디다 적용시키면 되는 거냐면 지금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인 거죠. 이 식 자체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Y축 방향에 나중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Y축 방향에 값 자체 최고점의 속도가 0이다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단지 t만 구별하기 위해서 그냥 A자를 이렇게 붙여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식에서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 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건 간단하지? 이렇게 넘겨주고 G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여기서 던져서 초기 속도와 세타를 가지고 던져서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관심은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 두 식에서 높이에 관계되는 식은 어떤 거예요? 이 식인 거지. 이 식에다가 지금 구한 식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Y축의 초기 위치는 어떻게 돼요? Y축의 초기 위치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바닥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돼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화살표를 옮겨줄게요. 마우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기 속도에다가 사인 세타 t라고 하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 t에다가 여기서 구한 시간을 넣어주면 이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제곱해서 써주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라고 하는 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점에 대한
도달하는 높이를 구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최고점에서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최고점에서 y축 방향의 속도가 0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두 식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평도달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평도달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수평도달거리는 x축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x축 방향에 대한 식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구하면 돼요. 먼저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우리가 수평도달거리 이만큼 도달거리를 여기를 대문자 R로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하나는 속도고 하나는 여기가 공간상 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나중 위치를 이만큼 위치, 그러니까 여기가 나중 위치일 테니까 여기를 그냥 R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t가 있어요. 여기는 왜 이 t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는 이건 거죠. 뭐냐면은 물체가 날아가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을 테고 다시 떨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항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나 떨어지는 시간은 서로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시간을 2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는 여기서처럼 이 t까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최고점이라고 지금 여기 써줬는데 실제는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이 시간 자체 내에서 여기를 R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대문자 R, 그리고 여기는 0이니까 없고, 그리고 여기 VI의 코사인 세타, 여기에 VI의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2t니까 여기 초기 속도가 2가 거잖아요. 그리고 2는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이니까 시간이 2배일 테니까 여기를 2배를 쓸 거고, 그리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 시간일 테니까 이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식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여기까지 유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거냐면 백악의 공식에서 2 사인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2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2세타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주고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제곱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값 자체를 중력가속도 주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높이의 h하고 수평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야구공을 던졌어. 그쵸? 바로 그런 경우, 또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뭐 종이를 던졌어, 또는 야구공을 던졌어, 농구공을 던졌어 등등등 하는 문제, 또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쪽에서 뭐 로켓을 발사를 했어. 그럼 뭐 어디 도착하니? 바로 이런 문제에 바로 여기 있는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쓰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앞에서 날아가면서 저항을 받게 될 거예요. 저항값을 고려를 하면은 실제 현상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포물체 운동을 처음으로 해석한 사람이 뭐냐? 갈릴레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들을 해봐요. 정리를 할 때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산수식의 신경을 쓰지 말고 여기 있는 그래프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한번 던져보고, 또는 공이 없으면 종이를 접어서 한번 던져보고 그 모양을 그려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X축과 Y축으로 속도에 대해서 성분분해를 하면 돼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X축으로는 벡터 길이가 다 같아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Y축으로는 위로 올라갈수록 뭐 던져보면은 섰다가 떨어지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속도가 점점 줄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속도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중력가속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등가속도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자이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가지고 던질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벡터는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X축과 Y축의 합으로 나타날 거예요. 두 가지의 중첩 현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모델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X축에 대한 최고점의 높이와 수평도달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Y축에 대한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평도달의 거리를 구할 때는 실제는 바닥에 딱 떨어졌기 때문에 Y축의 높이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개념을 이용을 해서 그것처럼 최고점에 도달하는 H 그리고 수평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자체를 두 가지
개념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한번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앞쪽부터 이어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운동학적 식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장에 뭐가 나올까요? 제일 중요한 게 나오죠? 왜 제일 중요하냐면 스스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마무리를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해봐야 돼요. 수고했어요. 수고들 했어요.